안녕하세요.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총균세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할 글로컬 사회복작과의 교수 이은영입니다. 인류 문명 발전을 설명하는 구조적 세계관을 탐색하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존에 당연하게 여겼었던 유럽 중심의 역사관이라 할 수 있죠. 그런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고 인류 역사를 바꾼 세 가지의 키워드 총과 균 그리고 마지막 쇠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 과정 고전 융합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균세 다섯 번째 수업의 주제는 기존에 우리가 다루었던 기본 과정이 있고요. 고전의 심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의 이루어진 응용 과정까지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세 과정 속에 제가 여러분과 만났던 고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의 연구, 목민신서, 그리고 응용가적인 총균세이죠. 이 네 가지의 거대한 산맥을 넘게 되는데요. 각각의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상호 다르지만 결국 인간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조직해 왔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적인 힘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인간의 도덕적인 선택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는지를 우리가 직시하게 되죠. 서로 다른 시대의 고전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리더십 위기에 어떠한 해답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 목차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환경, 제도, 도덕, 그리고 역사 인식의 상호작용에 대한 초점인데요. 네 가지 고전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는 과정으로 인간의 선택, 그리고 사회 구조의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성공적인 통찰이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제도와 환경, 인간의 의지라는 서로 다양한 그리고 다른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굴러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네 단계의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제도와 환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힘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총균세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역사는 해석일까요? 구조적 원인의 탐구인가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에드워드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와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세를 대조해 보겠는데요. 이 두 책은 역사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창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카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해석의 산물이다 라고 질문했다면 다이아몬드 교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적 원인의 결과이다 라고 반문합니다. 앞의 전자가 인간이라는 주체의 자유의지에 대한 의미 부여에 집중하고 초점을 부여했다면 후자는 지리학적인 운명, 물질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객관적 필연성에 더욱 주목하는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탐구적인 접근은 인류 전체사에 대해서 전개 방식에 있어서요, 우리가 가져온 기존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게 되죠. 왜냐하면 한쪽은 서사에 대한 내러티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는 두 시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역사적 사실이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첫 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조적 관점의 역사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주제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에즈카는 그의 저서에서 매우 신선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그 사이에서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며 현재,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는 명문장을 남기지요. 그는 과거의 사실 그 자체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거의 조각들 중에서 역사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역사는 생명력을 얻고 또 잊혀지기도 하지요. 즉, 역사는 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른 의미의 재창조입니다. 이에치카 교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역사는 주관적이기도 하고요. 그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록된 사실의 너머에 있는 역사가가 지니고 있는 시선들, 그리고 해당 그 시대의 목소리를 읽어내야만 하지요. 이는 역사를 단순하게 외우는 대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화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시각의 전환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렇기에 구조적인 관점의 필요성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거죠. 원인에 대한 진지한 탐구에 대한 노력, 이러한 것들이 바로 총균세의 다이아몬드 교수가 얘기한 환경에 대한 구조, 시스템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구 중심에 대한 시각을 탈피하는 지리적인 관점에 대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토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에치카의 해석적인 접근, 그러나 정반대 지점에 다이아몬드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총균세에서 인류 역사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이 아니라 문화적인 환경, 지리적인 조건의 환경적인 운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갖고 있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보다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우월성이 아니라 작물화 할 수 있는 식물, 가축화가 할 수 있는 동물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후가 비슷한 동서축이 대륙이 뻗어 있기 때문에 기술의 전파가 용이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이먼드 교수는 역사학에서 생물학, 지리학, 고고학이라고 하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해석이 아니라 필연적인 구조의 결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인간의 오만을 내려놓게 만드는 서늘한 통찰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문명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는 물질적 구조에 대해서 직시하게 하는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환경적 조건의 결정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보편적인 비교사적 시각이 얼마나 지금 시대에서 더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찰을 갖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두 고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통합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전은 해석의 틀을 강조하죠. 반면 총균세의 경우는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합니다. 인간의 해석을 중시하는 관점, 반면에 환경과 구조적인 요인을 중시하는 관점, 두 가지의 균형적인 조화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이아몬드 교수가 얘기한 구조만 강조하면 인간은 환경에 불과한 작은 존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론에 놓이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관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고요. 구조라는 것은 역사가 움직이는 무대를 설정한다고 하고요. 해석이라고 하는 측면은 그 무대 위에서 인간이 연기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쓰는 거에 비유됩니다. 이 두 가지 긴 축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구 문명을 정점으로 보는 편협한 서구 중심의 사관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환경이라는 객관적인 토대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그 위에서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주체적인 창의성을 함께 조망하는 그야말로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이 복잡한 이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진정한 나침판이 될 것이다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연구 그리고 총균세 두 가지 고전이 직시하고 있는 역사 이해 패러다임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하는 역사에 대한 조망은 바로 도전, 그리고 웅전이죠. 그는 인류의 문명이 안락하고 비옥한 환경에서 결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척박하기도 하고 가혹한 환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탄생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도전에 굴복하지 않고 창조적인 소수자가 이끄는 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성공적으로 운전할 때 비로소 문명은 꽃을 피운다는 거죠. 토인비에게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단순한 축적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정신적인 역량 또한 강화된다라고 하는 그의 통찰은 매우 역설적이기도 하고 감동적이죠. 문명의 성패는 주어진 조건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조건을 대하는 인간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그의 사상은 우리들에게 주체적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에는 명백한 차이가 좀 있는데요. 한 분은 해석적인 조망을 했고 또 한 분은 구조 과학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달무드 교수는 토인비가 제기한 이러한 낭만적인 역사 해석에 냉혹한 질문을 던집니다. 웅전하고 싶어도 웅전할 도구가 없는 전혀 없는 척박한 환경이라면 어떠하겠는가? 다이아몬드 교수는 문명 발전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의지의 차이가 아니라 웅존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부족했다는 현실에서 비롯됐음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가축화할 만한 동물이 한 마리도 없는 땅에서는 어떻게 유라시아와 같은 농경 문화를 일굴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조적인 소수자가 있어도 가공할 만한 금속이 없고 재배할 작물이 없다면 웅전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뿐이죠. 이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하는 구조 과학적 패러다임의 힘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결국 환경이라고 하는 구조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이 냉정한 분석은 역사 연구의 과학적인 토대를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 패러다임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 보완적인 통합이 좀 필요하겠죠. 구조적인 조건은 무대와 제약을 설정하고 해석적인 중체인 인간은 그 위에서 선택과 의미를 부여하며 역사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조건에 대해서 집중해 볼까요? 환경은 항상 문명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할까요? 여기서 토이미는 다시 한번 환경의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나치게 안락한 환경, 즉 도전이 없는 환경은 문명을 정체시킨다고 얘기했고요. 인간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황하의 범람, 또 나일강에 대응하며 기하학을 발전시킨 이집트와 중국이 있죠. 적당한 자극이 있었고 시련이 오히려 잠자던 문명의 잠재력을 깨우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개인이나 조직도 아무런 위기가 없을 때 쇠퇴하기 시작하지요. 토인비의 이러한 통찰은 외부의 도전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것이 성숙한 문명의 징표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자극이 생존의 에너지가 된다는 이 생명력 넘치는 역사 사과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다양한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인 시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소중한 지표가 되고 있죠. 역사의 발전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문명의 흥망성쇠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주체적인 웅전일까요? 아니면 주어진 환경의 조건일까요? 이제 문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문명은 환경이라고 하는 조건, 인간의 대응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톱니바퀴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이아몬드 교수가 보여준 지리학적인 구조는 바로 문명의 출발선과 같습니다. 토인비가 말한 창조적 인간은 바로 그러한 출발선에 출발하는 인간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환경은
가능성을 제공하거나 제약을 가하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고 제약을 돌파하는 힘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온전한 정신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시각을 결합해서 환경의 결정론, 인간의 주체론 사이의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를 무시한 열정은 무모하고요. 정신을 무시한 구조는 죽은 기계와 같다고 합니다. 문명의 위대한 드라마는 우리가 주어진 환경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최선의 웅전을 선택해 나가는 인간의 슬기로운 투쟁 속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를 통해서 동양적 통찰을 더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양 학자의 눈으로 구조와 정신을 보았다면 이제는 도덕적 통치라는 키워드로 사회의 근본을 총균세와 함께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제도와 도덕일까, 환경과 자원일까 라는 대주제를 통해서 목민심서가 강조하는 도덕적 통치, 제도 개혁에 대한 중요성, 마지막으로 총균세가 제시하는 환경적 결정 요인이 우리 인류의 문명의 발전과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회의 발전, 그 과정에서 권력과 문명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조건에 대한 주제를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도탄에 빠진 민생을 보면서 다산 정영희 선생님이 고민했던 지점은 바로 어떻게 하면 부패한 제도를 바로잡고 백성을 평안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다산이 갖고 있는 철학은 앞서 본 다이아몬드 교수가 얘기한 물질적인 결정론에 대한 강력한 인간 중심적 반경이 될 수 있는 주제이죠.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자원이 부족해도 공직자가 청렴하고 또 제도가 공정하다면 사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바로 구조적인 한계를 돌파하는 힘은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도덕성 또 정의로운 제도에 있음을 강조한 거죠.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지침을 바로 조선 후기의 민생과 행정개혁으로서 돌파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은 제도와 도덕, 그리고 환경과 자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한 개념적인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해볼까요? 다산 정약원 선생님은 관리자가 갖고 있는 마음가짐, 바로 목민이라고 하는 핵심으로 청렴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목민심서에서는 제도와 도덕에 있어서 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은 바로 청렴한 관리라고 강조를 한 거죠. 그는 청렴이라고 하는 것은 목민간이 가져야 할 본연의 고유한 의미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기도 하며 모든 덕의 뿌리라고 강조합니다. 지도자가 본인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다산에게 청렴은 단순한 개인의 미덕을 넘어서서 전체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라고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사리사욕을 앞세울 때 행정은 왜곡되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한 백성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지도자의 도덕적인 권위가 바로 설 때 비로소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공정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바로 사회 전체 시스템의 부패를 막을 수 있고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바로 지도층이 실천적인 도덕성, 애민정신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좋은 제도는 주어진 환경 조건 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설계된다라는 두 가지 관점의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죠.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개혁과 총균세에서 제시하는 구조적인 접근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을 한번 분석해 보겠는데요. 도덕적인 통치와 민생을 중시하는 리더십, 자원의 배분과 기술 확산에 중점을 두는 구조적인 접근, 이 두 가지에 대한 시각을 하나로 엮어보겠습니다. 총균세가 보여주는 거대한 거주적인 환경은 문명이 구동하는 접근이지요. 반면 목민심서가 제안하는 접근은 윤리와 합리적인 접근으로서 제도에 대한 효율성을 관리하는 시각입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라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접근이 조화를 이룰 때 바로 형성될 수 있겠지요.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이 있어도 기본적인 물적인 토대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고요. 아무리 자원이 넘쳐나도 도덕적인 윤리가 없다면 그 해당 자원은 갈등과 파멸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구조적인 조건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있고요. 그 안에서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존엄성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윤리적인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와 윤리, 이 두 가지의 아름다운 조화야말로 우리 인류 문명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고전에서 배워야 하는 가장 큰 통찰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회의 발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도덕적이고 제도적인 개혁과 환경 구조적인 조건이 잘 맞물릴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적인 제약을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인식하고 올바른 리더십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는 통찰.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심서와 총균세에서 주장한 도덕적인 통치의 중요성, 구조적인 환경의 조건, 두 가지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다이아몬드 교수가 총균세에서 이미 결정된 환경이 역사의 운명을 가른다라고 비유했다면 정약용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주체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다이아몬드의 시각에서 조선의 위기는 지리적인 위치나 강대국 사이의 구조적인 문제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요. 정약용 선생님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관리들의 수많은 수탈, 제도의 문란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실패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운명론에 대한 강력한 반격이기도 하죠. 환경은 분명히 우리를 제약합니다. 그러나 그 제약을 변명 삼아서 도덕적인 해이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산 선생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무리 열악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태도로 제도를 운영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대하는가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제도가 사회를 바꾸는가, 환경과 자원이 문명을 결정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환경, 제도, 도덕, 그리고 역사 인식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체 인류의 역사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대라고 비유한다면 인간은 그 제도와 도덕을 만들어서요. 도구를 들고 써 내려가는 주체적인 드라마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야기한 환경은 전체 연극의 무대 배경을 결정했고요. E.H. 카의 해석이라고 하는 접근은 극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다음 토인비가 얘기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극의 긴장감을 제시했고요. 마지막 정약호 선생님의 목민 정신은 바로 극의 중심을 잡아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겠죠. 우리는 구조적인 필연성을 읽어내는 냉철한 머리도 필요하고요. 도덕적인 가치를 지키려는 숭고한 열정도 동시에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큰 조건에서 끊임없이 가치를 선택하고
그 체계를 혁신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종합적인 통찰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직접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조적인 조건에서 인간의 주체적인 대응이 작용해서 역사는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올바르게 우리가 인식할 때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통찰력 반드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에드워드 칸은 이렇게 얘기했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가와 사실의 대화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이 긴 대화가 역시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세 가지의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를 우리가 제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불평등의 원인은 구조일까요? 지도일까요? 현실 문제를 재해석해 보는 통찰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 현대적인 통찰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학교 혹은 직장에서 우리들은 어떤 도전을 마주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 어떠한 웅존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해서 불평만 하고 계시나요?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하는 환경에 취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방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약용 선생님이 얘기한 청렴, 토인비가 얘기한 웅전의 정신을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투영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사회개혁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속한 작은 조직에서 더 공정한 규칙을 제안하기도 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자체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고전의 지혜는 책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백일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응용과정, 인류 문명 발전을 설명하는 구조적 세계관을 탐색하다라는 주제로 문명 발달의 속도의 차이는 왜 생기는지, 우리 인간의 주변에 있는 환경과 지리는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문명 발달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우리의 지금에게 그리고 주변의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